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여기 생방송으로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진짜야. 요약해서 말하고 싶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읽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 뒤로 가야 르네 살인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그대로 살린 글이 나옵니다. 조금 분량이 되는데 들을만 할 거예요. 이건 읽어줄게요. 이건 들어야 돼. 그냥 왜 글로 읽다 보면 상상이 되잖아요. 그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거. 자, 시작합니다. 나는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와 함께 그녀의 상반신이 시야에서 사라져갔고 책상 위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몸이 뒤로 축 늘어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총을 꽉 움켜쥐고서 왼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인상적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나는 언뜻 그녀의 얼굴을 본 듯 했으나 실은 그녀가 꼭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하얀 얼굴, 초점 없는 커다란 눈동자, 입과 코에서 흘러나오는 핏줄기. 아, 이런. 내가 또 겁을 줬네. 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쿵 하며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부터 내려앉더니 오른팔이 꺾인 채로 그녀는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내 털이 삐죽 나온 겨드랑이 아래가 파르르 떨리더니 목 아래가 여러 번 팔딱였습니다. 그때가 죽음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총을 꼭 쥔 채로 꼼짝하지 않고 그녀의 목덜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수면 위에서 흩어지는 파장처럼 점점 더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마침내 피바다가 되어 넘실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응시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피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녀와 함께 정지되었고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시간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정적일까? 나는 무엇보다도 그 정적이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내 이런 기분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서 얼른 눈을 감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진 탓일까? 아무리 눈을 감기려 해도 이내 눈꺼풀이 올라가서 허공을 향하는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는 눈동자. 불과 얼마 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깨닫게 된 눈동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체를 떠나 눈동자가 바라보는 허공을 떠돌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자신의 눈동자와 함께 허공을 보고 있을까? 그녀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온화해 보였습니다. 유년 시절의 그녀도 이토록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그러나 점점 잠식해오는 피로 그녀의 새하얀 얼굴은 이제 죽은 자의 그것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생글생글 웃던 그녀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뭐지? 그리고 이 기분 나쁜 정적은?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더럽히는 피를 한시라도 빨리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욕조로 뛰어가 수건 2장을 들고 와서 그녀의 목덜미 아래에 깔아주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피가 내 손에 와닿더니 이내 수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자 더 많은 피가 솟아나왔고 수건은 어느새 흥건히 젖었습니다. 더러운 피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다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커튼을 치자. 줄곧 누군가가 이곳을 엿본 것 같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른 커튼을 치니 방에는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스탠드를 켜고 불빛을 따라 책상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읽던 책은 녹음기와 함께 피에 흥건히 잠겨 있었습니다. 피는 순식간에 그토록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에 젖은 그녀의 얼굴로 다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먼 곳을 응시했고 어린아이처럼 한 박 벌린 입안에 치아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핏줄기는 볼을 가로질러 바닥으로 흘러갔습니다. 목은 왼편으로 기울어지고 오른손은 꺾인 채 머리는 뒤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머리와 가느다란 상반신 아래로는 늘씬한 다리가 뻗어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까지 뻗어 있는 다리를 보고 새삼 그녀의 키가 참 크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망설이는 거야?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여자가 지금 네 앞에 누워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서 그녀의 허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청바지를 벗기려 했지만 좀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얇은 민소매부터 목까지 올렸는데 역시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 그녀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팔을 위로 올린다는 것이 그만 머리 쪽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굳은 탓에 윗옷을 더는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건너뛰고요. 청바지를 완전히 벗기니 마침내 그녀의 알몸이 펼쳐졌습니다. 골격이 도드라지긴 했지만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체가 늘씬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약간 거무스름했고 그 위로 하얀 실가닥이 보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몸을 반대로 돌리기 위해 들어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애쓰면서 허리를 세게 누르자 기우뚱하고 시체가 기울어졌고 나는 곧 허벅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쿵 하고 육중한 소리가 났는데 하체만 뒤집어져서 다시 어깨 쪽지와 팔을 당겼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됐습니다. 다리 사이에 하얀 실가닥을 잡아당겼습니다. 실이 줄줄 나오다가 마지막에 검붉은 피로 범벅된 코르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곧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는 생리 중이었습니다. 하얀 엉덩이가 생생하게 부풀러 올라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쓰러질 때의 상처 때문인지 오른편에 멍이 들어 푸르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자 역시 참기 힘든 냄새가 나서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항문이 열려 오물이 새어나온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엉덩이를 만지니 역시 부드러웠습니다. 오른손으로 살짝 만지고 나서 어디를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른편이 살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한 가운데를 덮쳤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엉덩이에 코가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턱에 힘을 주자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깨물었더니 턱에서 귀 언저리까지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입을 뗐습니다. 하얀 엉덩이에는 선명한 이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칼을 가지고 와서 상처가 난 데서 조금 떨어진 곳을 찔렀습니다. 잘 찔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고기용 칼을 가지고 와 푹 찔렀습니다. 드디어 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칼 끝이 안쪽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칼을 당겼지만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칼을 흔들며 잘라가니 갑자기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더 깊게 칼을 자르자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불쾌감이 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칼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서 제일 큰 식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쓱쓱 자르자 역시 옥수수 알맹이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만의 두껍고 부드러운 지방층이었을까요? 칼 끝에서 붉은 빛이 보이면서 마침내 빨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무척 두꺼웠습니다. 그것을 칼로 도려내어 입에 넣고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별 냄새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냄새 없는 다랑어의 지방질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몇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좋아. 정말 좋아. 나는 하얀 피부와 푸른 눈에 얼굴을 번갈아 보며 연거푸 외쳤습니다. 내가 드디어 아름다운 백인 여자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느낌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허벅지로 옮겨가서 식칼로 푹 찔렀더니 허벅지에서는 금세 빨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식칼을 위아래로 움직이니 스르르 부드럽게 잘렸습니다. 입에 넣으니 엉덩이 살보다 더 잘 사르르 녹았습니다. 나는 하얀 시체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을 안 찍으면 현상소에서는 시체라고 생각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플래시까지 터뜨려가며 진지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녀의 차가워진 다리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검푸르게 변해버린 그곳에 페니스를 넣어 섹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음부에 닿자 차가운 느낌의 페니스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페니스를 좀 더 크게 만든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워. 그녀의 온몸을 안으려고 앞으로 몸을 숙여 가슴 언저리에 닿았을 때 그녀에게서 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보자니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나는 처음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소리는 가슴에 고여있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났던 겁니다. 총을 맞고서 숨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그녀의 앞가슴을 껴안을 의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방 위로 살짝 손을 대서 다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공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녀의 속에 남아있는 정액을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시체에서 내 정액이 발견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경직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따스한 숨결이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또다시 놀랐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었어. 비록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뻔뻔스러워 몸을 떨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시체를 욕실로 옮기는 과정이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르네의 시신이 너무 길고 컸고 무거웠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뒤쪽에. 겨우 시체를 욕실에 옮겼을 때 내 체력은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 엉덩이 위에 걸터 앉아 본격적으로 살을 도려냈습니다. 우선 엉덩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라이팬에 올려서 구웠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자 파닥파닥 하면서 기세 좋게 기름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표면의 하얀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조각 고기 덩어리가 되어도 그녀는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여성으로 남아있으려는 듯 했습니다. 고기 덩어리는 따뜻해졌지만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자 그녀의 살아있는 엉덩이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다고 생각되어 가스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 테이블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팬티를 들어올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달콤한 향기를 맡은 뒤에 그것은 냅킨처럼 접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서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양손으로 그녀의 부드러운 육질을 느끼며 고기를 썰었고 덥석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치고 그 위에 겨자를 곁들이자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고기의 맛이 났습니다. 다시 욕실로 가서 이번에는 가슴 위로 흐물흐물해져 버린 유방을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찔러 넣어도 좀처럼 잘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썰어낸 뒤 바닥에 흘러 떨어질 듯 했던 유방을 잡아서 뒤집어 보니 거의 지방뿐이었습니다. 다시 가스불을 켜서 후라이팬 위에 유방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놀라울 정도로 부풀어 유두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가슴으로 생생하게 호흡을 했을 때처럼 건강하고 풍만한 유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조각의 고기 덩어리가 된 그것은 후라이팬 위에서 그녀의 생명을 부활시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불 때문에 부풀어진 것이었으나 나는 그녀가 살아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소생한 유방을 접시에 올려놓고 한 입 썰어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 지방 덩어리가 입속을 처음 맴돌았을 때는 달콤한 맛이 났지만 이내 너무 느끼해서 더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잘라내어 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그녀가 먹었던 음식 역시 그녀와 함께 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침과 체액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냄새가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그녀만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내 몸속에 있었습니다. 두 볼에 홍조를 띠며 아름다운 미소를 짓던 그녀의 일부분들로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지는 침대에서 그리고 르네의 시신은 난도질된 채 욕실에 있었어요. 근데 무섭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잘려있는 부위대로 내 침대로 들여와 포옹을 한 채 잠들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근데 무거워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죽은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욕실 문을 여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어보니 그리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핏빛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시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던 할머니를 만났을까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났다면 그녀는 분명 할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아름다운 시체를 가방에 넣어 호수 깊은 곳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영원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몸을 더듬으며 어디부터 잘라내야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살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고깃덩어리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칼로 허벅지를 처리하려 했지만 지방과 살이 뒤엉킨 데다가 가죽이 달라붙어 있어서 아무리 해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에서 두꺼운 살 부위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장단지로 눈을 돌리니 갑자기 그 부분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거기에 칼을 푹 찔러 자르자 지방 아래에 깨끗한 붉은 살이 보였습니다. 무릎과 발목을 잡고 마치 닭다리를 먹듯이 그 부위를 덮쳤습니다. 잘 뜯겨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 부위를 꽤나 먹고 난 뒤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 목 아래까지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완전히 체내에 스며든 것이었을까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발목을 뜯고 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습니다. 칼을 세워 발바닥 한가운데를 자르니 안쪽이 빨갰습니다.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 살을 집어 파내고는 입속으로 넣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소매 아래로 흔들거리며 떨리고 있던 두 팔도 잘라서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희미한 그녀의 채취가 입속에서 번졌습니다. 기세를 몰아 다리의 남은 부위도 먹어치웠습니다. 가랑이 사이에 음부를 잘라냈습니다. 입에 갖다 대자 털이 입술에 닿으며 숨막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클리토리스를 깨물었을 때 고무처럼 늘어나 잘 뜯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 데운 다음 입에 넣으니 따뜻한 맛이 입속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닭고기와 같았지만 너무 질겨서 더 이상 씹을 수가 없었으므로 털과 함께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삼키고 나니 그녀가 내 몸속에 완전히 들어온 듯해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를 엎드리게 해서 엉덩이를 벌려 항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꽉 닫힌 항문 주변을 식칼로 끝을 도려내서는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순간 냄새가 역해서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에 구운 다음에 입에 넣었습니다. 두세 번 씹었는데 역시 강한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토해냈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치킨을 구운 것 같은 강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구 냉장고 위에는 고무풍선 같은 덩어리가 접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엉덩이였습니다. 옆 접시에는 유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두가 지금은 거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으로 들어가자 죽음의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환한 창으로 엄지손가락 한마디쯤 되는 큰 파리들이 들어와 내 것인 그녀의 얼굴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어디서 냄새를 맡고 온 것이었을까요? 이것 봐, 이건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손을 휘저어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 손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에 파리들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새삼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아니라 단지 물체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껍질을 벗으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긋방긋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홍차를 마시고 나를 바라봐주던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린 걸 바라보는 아이가 된 듯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톱이랑 도끼 가지고 뼈들을 조각내는 그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참 진짜 쓰레기인 게 뭔 줄 알아요? 다리를 하는데 시체가 통통 튀어올랐대. 그걸 보면서 그녀가 이것을 느낀다면 이런 상상을 하니까 막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졌대. 그렇게 시시된 뼈를 잘라내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손목에는 팔찌가,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던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는 말합니다. 그 쭉 뻗은 손가락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격한 충동이 느껴져 그 차가운 손가락을 내 페니스에 대고 자위를 했습니다. 창백한 손가락 끝에서 정액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가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해서 잘 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와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높은 코끝도 귀엽게 살이 붙은 아랫입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코끝을 깨물었습니다. 의외로 쉽게 코끝이 입속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씹으니 사각사각 연골 소리가 났습니다. 맛은 별로 없었고요. 칼로 잘라 좀 먹다가 아랫입술도 먹고 싶어져서 그 주변을 도려내어 입속에 넣었습니다. 잘 씹히지 않아서 나중에 구워 먹기로 하고 다른 접시와 함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혀가 먹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총을 맞을 때 꽉 다물었는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는 쭉 잡아당겨 칼로 잘라냈습니다. 혀 역시 잘 씹히지 않았습니다. 혀를 입에 문 채로 거울을 들여다보니 혀와 혀가 얽혀 있었습니다. 입을 닫으니 그녀의 혀가 내 입속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입속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벗겨내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다음에 창자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얼얼했대. 아무래도 위액 때문에 그런 것 같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 목을 늘어뜨릴 때 처음으로 나 자신이 식인종이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녀의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이를 드러내고서는 나는 식인종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르네 팬티는 네킨으로 계속 두고요. 포르노 책에 알몸의 여성들의 잡지를 펼쳐놓고 르네의 허벅지 부분을 요리해서 먹으면서 난 지금 이 부분을 먹고 있는 거야, 이 여자야. 하하하. 나는 체포되었던 날에도 그녀를 먹었습니다. 그녀가 시를 낭송하며 녹음을 했던, 그리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던 그 책상 앞에서. 이제는 프라이팬에 잘 구워진 고깃덩어리로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엉덩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금과 후추 그리고 겨자와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그녀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지가 잡혔던 거, 그리고 책, 이야기, 악의 고백, 그리고 신기루, 안개 속 이런 다양한 제목의 책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번역하신 수리라는 분이 그 일본에 대해 충격받은 거에 대해 현저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바로 뒤에 썼던 책이라서 가장 기억에서 생생할 거라 생각해요. 이제 그게 절판이 되고 났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다시 책을 냈다고 하거든요. 문장이 틀렸던 내용만 바꿔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들려드렸던 이 내용이 다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미친 찌질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타고난 카니발리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스토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였던 거야. 구치소에 있었던 그거랑 프랑스의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지가 이때까지 살았던 거를 뭐라도 적어놔봐야지 하면서 적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 마음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돼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거는 솔직히 지 스스로도 더 자극적이게 얘기하고 더 쓰레기처럼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좀 어그로를 끌려고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르네를 블랙뉴 숲에 호수에 버리려고 갔는데 하필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해가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사람들이 보는 눈알들이랑 지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 왜소한 사람이 이 큰 트렁크를 들고 가니까, 그것도 여행 항공사로 간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저 숲으로 가주세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장난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혹시 그 가방 시체 아니죠? 시체 유기하러 가시는 거 아니죠? 이랬었대. 근데 맞았음. 그런 이야기는 근데 다른데 사가와 이세이 사건을 조금만 검색하셔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일단 띵겨먹었습니다. 이게 지가 뭐 미숙아로 태어났고 이지매를 당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숙아였다는 거는 그가 쉽게 살인을 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뿐입니다. 그 새끼는 3살, 4살 때부터 이미 카니발리즘에 푹 빠져있던 새끼였다는 거 오늘 책을 읽으면서 모두들 인정하시길 바래요. 오늘 밝음이의 생방송으로 진행된 사가와 이세이 악의 고백이란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재밌으셨나요? 발금이 재밌었어요. 오늘처럼 즐거운 초밤 할 수 있게끔 빨리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